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이커 곽산준입니다. 네, 요즘 증시가 정말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오늘 겨우 페이스 메이커 노릇 한번 했는데 코스닥이 너무 세가지고. 네, 코스닥이 올해 25% 상승했고 네. 코스피가 15% 상승했습니다. 네, 11월 달까지 좀 많이 10월 달까지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11월, 12월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1.5%나 크게 좀 반등을 했고요. 네. 운수 창고 업종에서 해운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말에 또 그 뉴스 보니까 이제 홍해 쪽에서 그렇죠. 자꾸 막 선박을 납포하고 이런 좀 좋지 미사일 않은 소식들이 공격 나와요.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해운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HMM이 14%나 상승을 했고요. 네. 흥하해운이 9.5%, 뭐 대한해운, 페노션 같은 뭐 벌크선들도 오늘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기계 섹터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14%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성장주들이 다 좋았어요. 반도체에서도 뭐 일반 소부장보다도 뭐 HBM 그리고 그거보다 더 요즘에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CXL 관련주들 네. 많이 급등했고 2차전지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LS 머티리얼즈 네. 머티리얼즈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20% 이상대 증시 상승했고요. 머티리얼스 각도기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네. 떡상하려면 무조건 머티리얼 써야 될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오늘 로봇주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오른 건 아닌데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와 얼마 전에 지금 로봇 회사를 인수했던 LIG 넥스원이 오늘 6% 상승했습니다. 두산 머티리얼 각도기 로보틱스. 네. 이렇게 끝내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뭐 근데 비상장이라서 아쉽네요. 네, 그러네요. 그럼 아주 떡상할 거. 콩콩을 떨어질 건 없습니다. 야,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섹터 그리고 철강금속 이쪽이 강했고요. 철강금속은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보험주, 통신주 이런 배당 좀 주는 이런 쪽들이 좀 약했습니다. 네. 건설주는 계속 안 좋은데요. 태형건설이 계속 하락합니다. 오늘도 네. 3%대 하락을 했고 태형건설 우선주는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DL건설, DLENC, 코론글로벌, GS건설, 현대건설도 다 1.5에서 2%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사실 성장주들이 이렇게 많이 좋았던 건 성장주 중에서도 이미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미 많이 올랐던 것들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조금 네. 걸림돌이긴 한데 예. 최근에 다시 또 기대를 할 만한 소식들이 또 며칠 나왔어요. 남지도 않았는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네, 빨리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네. 한쪽으로 어느 방향이든 빨리 확정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기재부의 생각과 대통령실의 생각이 같지 않아.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네, 지난 네. 주말에도 추경호 부총리가 검토 이제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던 것 같은데 또다시 대통령실에서는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 뭐 이번 주 내로 빠르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다시 또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또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빨리 하여튼 한쪽으로 방향을 빨리 잡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10억에서 안 바꿔줄 거면 빨리 안 바꿔주고 온다고 결정하고 팔 사람들은 빨리 팔고 때려 맞을 거 빨리 때려 맞고 다시 네. 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의 선박을 공격을 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물류 대란이 다시 또 재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또 수에즈 운하에서 한 큰 선박이 하나 엎어져가지고 네. 그때 이제 껴가지고 물류 대란이 있었는데 또 제2의 또 그런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공격을 좀 선언을 했고요. 해운사들이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니까 저기 남아공 밑으로 돌아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항로를 좀 변경해서 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긴 하겠죠. 예를 들면 뭐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를 항해하는 그 운항 거리가 한 40% 더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머스크나 MSC, 뭐 CMA, CGM, 뭐 하파크 로이트라는 여러 해운사들이 전부 다 이제 홍해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 영향 때문인지 SCFI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뭐 원래부터 상승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요. 네. 3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15일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태이고요. 유럽 노선, 미국 동안 노선, 미국 서안 노선 이거는 각각 한 11%에서 한 15% 사이로 많이 좀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고요. 지중해와 중동 노선도 상승했는데 딱 하나 남미 노선 요거 빼고는 전 노선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야, 근데 아직 뭐 BDI 지수는 오히려 계속 빠지고 한참 올랐다가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네. 네. 저도 아직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오른 게 티가 안 나더라고. 상하이 차이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컨테이너 고점되면서. 운임 지수가 그냥 밋밋하네 봤더니 지금 얘기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는 것 같았는데 올랐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예전처럼 못 쓰게 만들면 또 상하이 컨테이너 힘이 다시 또 예전처럼 막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관련된 것만 하겠다고 한 거라서. 근데 어쨌든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물류 대란이 나오면 운송비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21년도, 20년도 뭐 대단했죠. 네, 특히나 또 오늘 굉장히 좀 운송비가 이제는 좀 많이 떨어져서 운송비 비용이 좀 줄어든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금호타이어 리포트가 나와서 금호타이어가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운송비가 예전에 한창 높았을 때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낮아져가지고 다시 좀 마진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런 일이 격화되면 또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정도까지 격화되지는 않겠죠. 네. 이번 사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오늘 한 5%대 하락을 했는데 뭐 조선주 전반적인 이슈는 아니고 삼성중공업이 LNG선 화물창 결함 때문에 선주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요 영향 때문에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SK 선주사가 SK해운입니다. SK해운에 LNG선 2척을 인도를 했었는데 화물창에 하자가 발생을 했고 완전하게 그 수리기간 내에 수리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런던 중재재판부가 손해배상으로 2,780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삼성중공업은 또 LNG선에 발생한 하자는 우리 잘못만은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책임이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서 회수할 계획이다라고 했지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별 타격이 없었던 것 같고 삼성중공업이 일단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CXL 관련주 기대감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라는 회사를 CXL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뽑고 있는데요. CXL에서도 핵심인 컨트롤러 IP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국내외 메모리 업체들이 CXL 제품 출시를 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CXL 컨트롤러를 개발 중인데 이거 구현하기 위해서는 CXL 컨트롤러 IP가 필요하다. 근데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 CXL이라는 게 컨소시엄이 사실 인텔이 주도를 하는 그 모임이잖아요. 네네. 그 모임에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국내 유일의 IP 업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오픈엣지의 IP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뽑았습니다. 글로벌 CXL 시장은 22년도에는 22억 규모밖에 안 되는데 네.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2030년에는 24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다. 그럼 거의 없는 거에서 22억에서 24조 되면 1만 배 정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죠.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되면. 네. 네, 성장성은 된다면. 엄청나고. 근데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을 텐데. 네, 어쨌든 그 이번 주 주말에서 해가지고 주말이나 뭐 다음 주 뭐 주말이나 해서 이용수 IT와의 신과 함께 폰테베키오 설계 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네, 한번 또 모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글로벌 CXL 시장이 아니라 CXL 컨트롤러 시장은 22년도에 1,200억 규모인데 2030년에는 1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뭐 관련주가 여러 개 좀 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17%로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오셈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다 8에서 12% 사이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MBK가 한국엔컴퍼니 지금 공개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보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조양래 회장이 장내로 지분을 추가 매수를 했죠. 한 그렇죠. 2.7% 추가 매수하면서 기존 대주주인 차남의 편을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까지 합해서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이 46%가량 이제 도달하면서 50% 채우면 이거는 뭐 공개 매수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 종료될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또 많이 빠졌었죠. 25%가량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또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MBK가 공개 매수가를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네. 상향을 시켰습니다. 예. 네. 게다가 또 기존에 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포함이 되어서 카운팅 됐었던 조희경 이사장이 MBK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쪽 카운팅하는 지분율을 조금 0.8%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다시 또 공개 매수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초가엔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장내 매수에 장중에 또 조양래 회장이 공시를 또 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우군으로 들여서 새로 지분을 장내로 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예전에 있던 거를 공시를 했는지 어쨌든 우군으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네. 네, 형제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조금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이제 장내 매수로 한 200~300만 주 정도만 조양래 회장이 추가로 사버리면 이제 50% 넘어가서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딱 꽂아가지고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으면 조양래 회장이 추가로 매수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내 매수를 못하면 공개 매수가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양래 회장도 공개 매수 신고를 해가지고 뭐 27,000원에 하겠다 이렇게 나올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사실 상한가가 깨져버리면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네. 그 오늘 터진 거래량을 만약에 조양래 회장이 장내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50% 거의 근접하게 갔을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도 만약에 뭐 상한가를 안 가겠죠. 그러면은 장내로 또 조양래 회장이 많이 지분을 취득을 할 거라서 공개 매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MBK에서는 저 조양래 회장의 매수가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거래소인가 어디한테 네, 금감원의 네, 조사 신청을 조사 MBK가 했죠? 했습니다. 네네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조사 결과가 막 일주일만 나올까가 일단 그게 빨리 나올지가 의문이고, 그 조사 결과가 과연 조양래 회장의 이미 장내 매수한 의결권을 행사 못하게 만들까 또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결국 돈은 일단 살 돈은 많기 때문에 장내 매수로 이제 긁어서 사버리면 끝나는 게임일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나온 이슈로 판단하기 보기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한국인 컴퍼니가 상한가로 시작을 했지만 장 막판에 좀 많이 떨어져서 플러스 11%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24,000원 공개 매수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17,700원 종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실패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개 매수를 뭐 성공을 할 거냐 아니면 실패할 거냐 그걸 떠나서 그 끝나버리면 주가가 아마 밑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서, 만약에 실패하면 많이 떨어질 거고요. 성공을 하면 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성공을 하면 안 MBK 떨어진다. 쪽에서 성공을 하면. 근데 이게 성공하기도 힘든 게 조양래 회장이 지금부터 주식을 그냥 장내 매수 안 한다. 네.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20% 이상 지분을 MBK가 장내 매수로 공개 매수로 네. 가져갈 수 있을까? 분명히 이제 별로 이슈 관심 없어가지고 한국투자증권에 계좌 개설하고 그쪽에다 주식 옮겨가지고 직접 지점 방문해가지고 그 공개 매수 응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과연 남아있는 주주들 거의 대부분이 그거를 할 수 있을까? 네. 만약에 일부라도 안 하면 그 조금이라도 미달하면 지금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뭐 46%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게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그냥 이거는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이 국내 제1의 사모펀드가 뭐 조양래 회장이 장내 매수로 몇백억치 안 산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시나리오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를 해놨을 테니 뭐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금융주들이 15개 정도 종목이 배당 기준일 변경할 예정입니다.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다는 거는 원래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연말 결산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준일을 뭐 내년도 2월이나 뭐 3월이나 이렇게 늦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제 배당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기준일을 확정을 먼저 짓는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됐어요. 미국은 반대잖아요. 최소한 내가 배당을 얼마 받을지 알아야 이 배당주를 그 기준일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금융주들이 거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변경 대상하는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은행은 뭐 KB,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다 하고요. 카카오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도 뭐 삼성, DB, 현대, 한화 다 하고, 생보에서도 한화, 동양, 미래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24년도 1분기 배당 기준일은 당장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분기 배당 기준일은 3월 말이고 올해 4분기 배당 기준일은 내년도 한 3월 달쯤, 2월쯤, 3월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올해 4분기 배당과 내년도 1분기 분기 배당 둘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 1분기 분기 배당하는 쪽은 거의 은행주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규모도 뭐 1%대로 크진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뭐 2개 배당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썩 현명해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사실 이 배당 투자라는 게 배당 기준을 넘어서 이 배당 권리락일에 배당 수익률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때까지 좀 많았거든요.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래서 뭐 배당락 전날에 그냥 파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 횡보라면은 보통 한 4개월 걸리더라고요. 12월 결산 끝나거나 툭 떨어진 다음에 회복하는데 한 4월 달쯤. 보통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자꾸 분기 배당으로 바꾸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네, 그렇죠. 배당락일에 너무 크게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배당을 얼마 받을지를 모르고 이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도 조금 그쵸.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좀 미국 쪽으로 좀 제도가 좀 그쪽으로 가까워지게 변경이 된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